제클린 메리와 앨리스 엘리너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자작이었고 나중에는 공작이 되었으며 어머니는 백만장자 상속녀였습니다. 부유하고 명망 있는 배경 덕분에 두 사람은 오래도록 번영하는 삶을 살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시죠. 레이디 제클린 메리 알바 몬테규와 레이디 앨리스 엘리너 루이자 몬테규는 둘 다 1879년 11월 27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조지 몬테규 맨더빌 자작과 콘수엘로 몬테규, 구 스나가 둘째와 셋째 자녀였습니다. 쌍둥이에게는 오빠 윌리엄이 있었는데 그는 나중에 맨체스터의 9번째 공작이 됩니다. 쌍둥이 자매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가장 고귀한 귀족 가문 중 하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조지는 맨체스터의 7번째 공작의 아들이었고 딸들이 겨우 10살이던 1890년에 결국 자신이 8번째 공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 역시 매우 유명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돈 안토니오 모데스토 이스나가로 여러 세대에 걸쳐 쿠바 섬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해온 부유한 쿠바인 가문 출신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전반기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스페인 제국이 붕괴하자 그들은 사업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콘수엘로는 이후 흔히 달러 프린세스 또는 달러 상속녀라고 불리는 이들의 가장 초기 사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부유한 미국 사업가들의 딸들이 영국의 유력 귀족 가문의 아들들과 결혼하게 된 것이죠. 미국 가문들은 영국 귀족들과의 인맥을 확보해 사회적 지위를 높였고 영국 귀족들은 막대한 자금을 손에 넣었습니다. 수년간 사치스럽게 살아온 탓에 많은 공작, 백작, 그리고 귀족들이 빚에 시달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클린 메리와 앨리스 엘리너, 즉 가족들이 부르던 메이와 넬은 쿠박의 미국인 어머니와 영국 귀족 아버지의 정략 결혼에서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단순히 사회적이고 재정적인 거래였던 이 결혼은 메이와 넬이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메이와 넬의 어린 시절은 빅토리아 시대 영국 귀족의 자녀치고는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린 시절 그들은 몬테규 가문의 영국 소유지들 사이에서 지내며 런던과 케임브리지셔의 킴볼턴 성에서 번갈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골 저택은 몬테규 가문의 본거지였으며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 깊은 성이었습니다. 아라곤의 캐서린 왕비가 헨리 8세와 이혼한 후 마지막 세월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4살 때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들의 할아버지인 7대 맨체스터 공작 이 아들과 가족을 아일랜드로 추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얼스터 남부 아마주에 위치한 탄트리기 성 영지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런던에서 무분별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술, 도박, 그리고 다른 활동들로 인해 콘수엘로가 결혼할 때 가져온 600만 달러의 지참금 배부분을 순식간에 탕진해버렸습니다. 그가 몇 년 만에 써버린 이 돈은 오늘날로 치면 1억 1,7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몬테규와 같은 가문이 로마 가톨릭 아일랜드 인구를 대체한 외부의 지배자로 여겨주던 나라에서 두 소녀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부모님의 불행한 결혼 생활과 부모님 사이의 긴장된 관계를 더 잘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1890년, 쌍둥 90년 쌍둥이 자매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은 완전히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부모님은 킴볼턴에서 맨체스터 공작 부부가 되면서 자매의 상황도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딘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공작과 공작 부인은 킴박 부인은 런던을 오가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어머니는 여러 자선 활동에 참여했으며 메이와 넬은 점점 더 간호사, 가정교사, 그리고 다른 가사 직원들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넬이 당시에는 소모병이라고 불렸던 오늘날 우리가 결핵이라고 부르는 병에 걸렸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하얀 죽음으로 알려졌던 결핵은 당시 서구 세계에서 결핵은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7세기 이후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천연도를 대신해 그 시대에 암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질병은 호흡기 질환으로 처음에는 주로 폐에 영향을 미치다가 이후에는 호흡기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근육과 신체가 소모되어 점점 야위게 되어 소모병이라 불립니다. 몸이 서서히 소모되는 것처럼 보여서입니다. 렐이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무렵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조기 사망의 거의 25%가 결핵 때문에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며 폐에 활동성 결핵이 있는 사람이 기침을 하거나 침을 뱉거나 말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메이 역시 결핵을 앓고 있었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녀는 언니에게서 이 병을 옮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결핵 진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넬과 메이는 피가 섞인 점액이 나오는 만성 기침, 발열, 야간 발한, 체중 감소와 같은 증상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핵은 다른 장기도 감염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1894년 11월에 15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그때쯤 그들은 거의 동시대인인 셰인 레슬리 경의 말을 빌리자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냘픈 두 소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16번째 생일을 함께 축하하지 못했습니다. 1895년 3월 15일 메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결핵 환자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원인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핵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그녀의 사망 원인을 말라리아로 보고 있지만 이는 전혀 확실하지 않습니다. 메이가 말라리아로 사망했다고 의심받은 이유가 있다면 그 가족이 당시 이탈리아에서 휴가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항공기가 없던 시절,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기후 환경을 좀처럼 벗어나지 않던 시대에는 북유럽 사람들이 지중해 지역을 여행할 때 말라리아에 걸리는 일이 다소 흔했습니다. 그래서 메이가 말라리아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결핵이 사망 원인으로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이의 죽음은 안타깝게도 그녀의 어머니와 그녀의 오랜 친구 중 한 명인 알바 스미스 밴더빌트 사이에 약간의 불화를 낳았습니다. 메이가 사망했을 당시 알바의 남편 윌리엄 밴더빌트는 몬테규 가족과 함께 지중해에 있었고 자신의 요트로 메이의 시신을 영국으로 운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알바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당시 콘수엘로의 비극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때쯤 넬이 결핵을 앓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지만 그녀는 메이의 죽음과 장례식 이후에도 비교적 정상적인 삶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1898년 겨울, 넬은 19번째 생일을 앞두고 런던과 미국 양쪽에서 사교계에 데뷔했습니다. 그해 11월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후 신문들은 넬을 지난 런던 시즌에서 가장 많은 찬사를 받은 미녀이자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넬의 상류사회 진출과 젊은 여성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누리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뉴욕과 미국에서의 체류를 마친 후 넬과 그녀의 어머니는 수세기 동안 치유의 온천수로 유명했던 스위스의 생모리츠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1898년 말에 이곳에 도착했고 넬은 남은 생애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당시의 보도들은 넬의 불운한 건강 상태와 그녀의 뛰어난 미모를 함께 언급하며 반짝이는 황갈색 머리카락과 삶을 향한 넘치는 활력을 강조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기 넬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봄과 여름 내내 넬의 어머니는 많은 의사들을 고용해 그녀를 돌보게 했습니다. 모든 의사들은 넬에게 휴식을 권했고 건조한 기후에 머물며 영국의 습한 환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1900년이 시작될 무렵 넬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가 죽기 몇 달 전,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가 머물고 있던 알프스의 휴양지로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넬은 1900년 1월 10일 겨우 2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미국의 뉴욕 타임스와 런던의 더 타임스 같은 언론에서 다음 날 바로 보도될 만큼 널리 알려졌습니다. 멀리 뉴질랜드에서도 그녀의 삶과 죽음이 곧 보도되었습니다. 오타고 데일리 타임스의 관련 구절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깊은 슬픔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녀의 쌍둥이 자매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 레이디 앨리스 몬테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데블스 플랫에서 그녀가 다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고 아쉬움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사진이나 사파가 실린 잡지에서 자주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면서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녀가 항상 일종의 개인적인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레이디 앨리스는 정말로 오랜만에 런던이 본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통적인 부테유 디 디아블의 매력뿐만 아니라 이제 막 21살이 된 젊음의 매력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특별한 온화한 표정과 다정한 성품의 매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이제 막 봄을 맞이했을 때 벌써 차가운 무덤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슬픕니다. 그녀는 맨체스터 공작 부인 콘수엘로의 딸이자 데번셔 공작 부인의 소녀로서 각각의 가문은 광범위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이디 앨리스의 죽음은 많은 귀족 가문들을 슬픔에 잠기게 할 것입니다. 사인은 결핵이었는데 이는 영국인들에게 재앙과도 같은 병으로 그녀의 쌍둥이 자매인 레이디 제클린도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넬의 장례식은 1월 15일 세인트 제임스 궁전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왕실 궁정 인사들과 직원들을 포함해 빅토리아 후기 영국의 주요 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이후 넬의 유해는 킴볼턴 성으로 옮겨져 그녀의 쌍둥이 자매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넬이 세상을 떠난 후 두 자매의 너무나 짧았던 삶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어머니는 영구적인 추모비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루이스 컴포트 티파니에게 추모비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오늘날 티파니 회사는 주얼리로 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창립자인 루이스 컴포트 티파니는 사실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킴볼턴 성 부지에 위치한 세인트 앤드류 교회에서 공작구이는 루이스 컴포트 티파니에게 두 소녀의 모습을 담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메이가 사망하기 직전 두 소녀가 10대 초반이었을 때의 사진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이미지는 여전히 세인트 앤드류 교회의 주요 창문 중 하나를 장식하고 있으며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두 소녀를 기리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두 소녀가 불과 15년이나 20년만 늦게 태어났더라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1890년대에는 결핵균이 자주 전염되던 우유와 기타 물질을 저온 살균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넬이 죽은 지 불과 6년 후인 1906년에 이 질병에 대한 최초의 성공적인 예방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1920년대에는 백신이 일반적으로 보급되었지만 이 질병에 대한 전환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약 25%가 여전히 이 박테리아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완전히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핵 쌍둥이 몬테규 자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댓글로 이들의 삶에 대한 생각을 알려주세요. 저는 이미 콘수엘로 이스나가 맨체스터 공작 부인과 그녀의 절친 알바 어스킨 스미스 밴더빌트의 삶도 다뤘습니다. 댓글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아래에 남겨주시고 여러분 모두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셔서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포가틀 라이브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